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58세 박도윤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내고 직장에서의 긴 세월을 마치면 남은 건 황금빛 미래일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모은 돈과 퇴직금을 포함한 14억. 저와 아내는 그 돈을 쥐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태국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두 번째 인생을 살겠다는 계획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시 학생처럼 배워가며 매일이 설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작은 균열은 어느 순간 큰 파국으로 번졌습니다. 함께 한다던 동업자는 자취를 감추었고 믿었던 계약서는 빈칸투성이었습니다. 화재와 경찰 조사, 사라진 보험금, 그리고 결국 단칸방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늘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저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많이들 찾는다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산이 곧 담장이었고 개울물은 유일한 장난감이자 목욕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셨고 어머니는 해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일을 하셨죠. 그 시절엔 어려운 집이라는 말도 사치였습니다. 형제가 6이었고 저는 5째였는데 늘 배가 고팠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밥보다 눈치를 먼저 삼켰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 전에 형이 반찬을 다 먹어버릴까봐 숟가락을 들고도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사고뭉치였습니다. 탄광촌에 사는 친구들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때로는 술집에서 광부들과도 싸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조급했고 그 조급함의 표출이 싸움이었던 같습니다. 20살을 간 넘겨 일찍 결혼한 것도 그런 성급함의 한 갈래였습니다. 다행히 그 성급함은 아내 장은희를 만나면서 안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3살 아내를 남겨두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맞은 첫날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깍두기 머리에 얼차려를 받으며 이걸 왜 선택했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규율이 새겨졌고 몸과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직업군인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산골짜기에 있어서 아내가 혼자 애를 안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훈련으로 인해 부대 울타리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보낸 문자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나 혼자 다 감당할 테니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줘. 군인이라는 이유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무력하게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받은 관사는 곰팡이 냄새가 벽지를 뚫고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아내가 거실에서 울고 있더군요.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젊은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운 없는 거야. 기분이 잠깐 그런 거지. 저조차도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아내가 약 봉지를 내밀며 말하더군요. 이 약 없으면 애들한테도 웃어줄 수가 없어.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군이 아니라 내 가족이었구나 하고요.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해 각자 살림을 차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아들 도준이는 IT 회사에 다니며 분당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딸 다은이는 간호사가 되어 대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모이는 자리에서 아이들은 점점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들만의 대화 주제인 직장 이야기, 육아 고민, 부동산 이야기에서 저희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에서 아이들은 한 칸씩 떨어져 나갔고 남은 건 우리 둘의 자리가 넓어진 소파뿐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선택과 계획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토요일 오후에 영화관을 가도 주중에 여행을 떠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우리는 밤마다 연금과 일시금을 계산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심의 박자와 한 번에 쥐는 결정권 사이에서 저울은 앞뒤로 흔들렸어요. 아내는 연금 수령표를 엑셀로 만들어 65세까지, 70세까지, 75세까지의 누적 수령액을 계산해 보여줬습니다. 숫자는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그 안전함이 때로는 답답함으로 느껴졌어요.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변화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해라고 중얼거리던 밤이 기억납니다. 반면 일시금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었어요. 잘못 투자하면 노후 보장이 사라지지만 잘 활용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아내가 말했어요. 한 번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 말은 제 내면에서 오래 웅크리고 있던 무엇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30년간 조직의 명령에 따라 아이들의 필요에 맞춰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저는 일시금을 주장했고 아내는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30년 부부의 소통법이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더하니 14억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묵직했지만 의지가 없으면 흙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였어요. 치앙마이는 우리의 두 번의 여행이 준 선물 같은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2019년 봄, 아직 코로나19 이전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관광객으로 3박 4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아직은 피상적인 경험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2022년 가을이었어요. 이번엔 10일이라는 좀 더 긴 일정으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원룸을 잡고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동네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그때 비로소 치앙마이의 진짜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산그늘 아래서 마시는 라임 향의 찬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는 순간의 황홀함이었어요. 비에 젖은 오토바이 행렬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리듬감이 좋았고 오후 5시에 종소리가 하루를 정리해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무엇보다 체감 물가가 몸으로 확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격표에서 영 하나가 빠진 듯한 감각이었어요. 팟타이 한 그릇이 약 2,000원, 망고 스무디가 약 1,300원, 마사지 1시간이 약 6,500원입니다. 서울에서라면 팟타이 8,000원, 망고 스무디 5,000원, 마사지 5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단순히 환율 차이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늘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월세, 공과금, 교통비, 병원비, 항목은 늘고 자릿수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우선 은퇴비자로 들어가 장기 체류에 다리를 놓고 현지에서 사업비자 전환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월 200만 원을 생활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토지 단독주택 소유가 불가하니 넓은 원룸 임대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서울에서라면 최소 생계비 수준이었지만 치앙마이에서는 중산층 생활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임대료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비상금 50만 원으로 배분했어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작게 벌고 크게 쉬는 삶을 꿈꿨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즉 소형 펜션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두 번째 여행 중 머물렀던 부티크 호스텔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그곳은 객실 12개의 작은 규모였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와 세심한 서비스로 외국인 배낭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어요.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며 운영 노하우를 들었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쥐고 저는 동선을 설계했어요.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일을 나누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도 계산해 봤어요. 보증금 6억 원, 인테리어 2억 원, 가구와 가전 1억 원, 운영자금 1억 원, 이렇게 총 10억 원 정도면 20객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4억은 비상자금으로 비축하면서 추가 확장이나 다른 사업을 고려하는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인천공항의 전광판은 어쩐지 우리를 응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에서 마지막 한국 쇼핑을 즐겼어요. 아내는 화장품을, 저는 한국 전통차를 샀습니다. 현지에서 그리울 때를 대비해서라고 농담했지만 실제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불안감의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몰라요. 탑승구 앞에서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은퇴 유학 잘 다녀오세요. 도준이는 카카오톡 자주 해주세요 라고 당부했고 다은이는 몸조리 잘하세요 라며 비타민을 챙겨줬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포옹과 더 긴 작별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모험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학 맞다. 생활 유학. 그 순간 제 목소리에는 확신과 떨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계획하고 준비해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떼자 저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들이 언제 무거워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비행시간 6시간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이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옆자리에서 치앙마이 가이드북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며 버킷리스트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20대 신혼 때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치앙마이에 도착하자 바람이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습한 열대 공기 속에 라임과 흙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어요. 치앙마이 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아담함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드디어 왔구나라는 실감을 서서히 느꼈어요. 우리는 미리 예약한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큰 3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한 40평 규모의 공간이었어요. 큰 창, 타일 바닥, 오래됐지만 닳지 않은 테이블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갖춘 원룸형 구조였지만 서울의 원룸보다 2배는 넓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된 집이었습니다.
첫 주는 정착의 주였습니다. 은퇴비자 서류 번역, 신체 검사, 보증금 이체, 통신사 개통, 현지 은행 계좌 개설이 주요 일정이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집을 나서서 오후 3시까지 관공서와 은행을 전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현지 기준과 미묘하게 달라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도장은 늘 하나가 부족했고 서류는 늘 한 줄이 모자랐습니다. 창구를 3번 갔다가 4번째에야 일이 풀리는 흐름도 몸에 익었어요. 언어 장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기초적인 태국어 회화는 유튜브로 공부해 갔지만 행정 용어나 법률 용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번역 앱을 켜고 화면을 보여주며 소통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몸짓과 그림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했어요. 그래도 관공서 직원들은 대체로 친절했고 외국인 업무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A사 용지 10장에 달하는 상세한 리스트였습니다. 완료 항목은 파란 펜으로, 진행 중 항목은 빨간 펜으로, 보류 항목은 연필로 표시했어요. 종이는 금방 형광펜과 포스트잇으로 덮였습니다. 장보기는 예상 외로 즐거웠어요. 재래시장에서 태국어 숫자를 어색하게 말하면 상인들이 웃으며 손가락으로 다시 세어주었습니다.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이 한국의 절반 가격에 더 달고 신선했어요. 우리는 그 환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환영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감사한 혜택이라는 걸 늘 상기했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관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불교 사원 앞을 지날 때는 합장을 하고 현지인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로 인사했어요. 아내는 밤마다 태국에서 객실을 이용한 사람들의 리뷰를 인터넷에서 읽었어요.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에서 별 4개 반 이상의 숙소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청결, 조용한 밤, 단단한 매트리스, 빠른 응답이 핵심이었어요. 돈보다 신경이 많이 드는 것들이었어요.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시설보다는 3성급 호텔의 꼼꼼한 관리가 더 높은 평점을 받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더 많이 준비했어요. 청소 도구부터 시작해서 세탁세제, 방향제, 화장지, 수건 같은 소모품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이 아니라 집이다라는 철학으로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되 호텔 수준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2주째부터 본격적인 물건 찾기가 시작되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적합한 건물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외국인도 임대 가능한 상업용 건물이라는 조건을 계속 반복했어요. 태국어로 외국인도 빌릴 수 있는지 수십 번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답은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거나 복잡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3주째 아내의 지인이 동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름은 신미정이었고 나이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현지에 오래 살았고 태국어가 능숙하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다 접었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내와는 한국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미정 씨는 우리의 계획을 듣자 눈이 반짝이었어요. 치앙마이는 지금 소형 숙소가 다시 뜰 타이밍이에요. 한국 손님도 돌아오고 유럽 배낭객도 늘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죠. 저는 처음부터 조건을 꺼냈어요. 법무사 자문부터 받죠. 외국인은 토지주택 소유가 안 되니 임차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비자 전환을 목표로 하자고 말하니 미정 씨가 웃었어요. 여긴 관행이 있어요, 선생님.
한 번에 모든 걸 깔끔하게 맞추려면 시간과 돈이 너무 든다며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임시로 세워놓고 돌리면서 맞추면 돼요. 그 말은 이론상 그럴듯했어요. 작은 사업자 세계의 실용주의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군에서 배운 것도 현장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군에서의 현장 우선은 매뉴얼을 깔고 움직이는 현장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뉴얼 없이 현장을 깔아보려 하고 있었어요. 미정 씨는 우리에게 현지 협력자를 소개했습니다. 태국인 폰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30대 중후반처럼 보였고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에는 보험과 부동산 관리 관련 상호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영어로 말했고 필요한 순간에는 태국어 전화를 자연스럽게 돌렸습니다. 사업 구조는 이렇게 짜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폰차이와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집주인이 외국인 계약을 꺼린다는 이유였어요. 임대 건물의 보험은 폰차이가 패키지로 저렴하게 들어주고 수익자는 공동 소유라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대금 관리는 미정 씨 계좌로 하자고 했어요. 미정 씨가 현장 관리와 업체 결제를 묶어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영 계좌는 사업비자 전환이 끝나는 즉시 합치자며 약속했어요. 우리는 서류에 빈칸을 채우지 못한 채 말로 된 조건부 약속들을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작은 경고가 지나갔어요. 첫째, 보험증권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전환되면 바로 바꾸셔라는 대답뿐이었어요. 둘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일부 페이지가 흐릿했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오래된 팩스만 쓰셔서요 라고 해명했어요. 셋째, 견적서와 계산서의 발행 주체가 여러 업체로 흩어져 있었고 총액이 초기 예산보다 10% 높았습니다. 소방 설비와 배수 보강은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설명이었어요. 모두 개별적으로 보면 이해 가능한 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여러 개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경고는 언제나 한꺼번에 울리지 않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그리고 습관처럼 스며들어요. 미정 씨는 능숙하게 인부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자재 가격을 과감하게 깎았어요. 폰차이는 외근이 잦았지만 전화는 늘 잘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일처리는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일사불란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 기간 함께 해온 것 같았습니다. 극이고 우리가 가진 돈은 계획보다 빠르게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소개글에 문의가 10통 넘게 들어왔습니다. 조식 있나요? 공항 픽업 가능할까요? 조용한 방 부탁드려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성수기 첫 달은 선예약률 53%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장의 종이가 제 눈에 걸렸는데 바로 건물 화재보험증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는 폰차이로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수익자 변경합시다. 내일 아침에요. 오늘은 사무소가 닫혀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원룸의 작은 발코니에서 노을을 보며 아내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천천히 대신 확실하게 하자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CCTV는 테스트할 때마다 항상 정상이었어요. 모니터에는 4개의 화면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시간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1층 리셉션, 2층 복도, 3층 계단, 뒷문 입구 마이너스 모든 각도가 완벽하게 포착되고 있었어요. 화질도 만족스러웠고 야간 촬영 기능도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업 저장 장치의 로그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깜빡한 것이 시스템은 이중화를 했어야 합니다. 하나가 꺼지면 다른 하나가 기억하는 형태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이중화 장비가 비싸다고 가격표에서 지웠습니다. 성수기 지나고 보강이라는 항목으로 밀어두었어요. 군대에서는 백업이 없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배웠었는데요. 하지만 예산 전략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원칙을 타협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해서 점차 보완해 나가자는 미정 씨의 말에 설득당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흐릿한 서류들, 임대차 계약서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여러 번 복사를 거치면서 글씨가 희미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본의 일부는 흐릿해서 정확한 내용을 읽기 어려웠어요. 특히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 부분일수록 더 흐릿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사전에서 태국어 법률 용어를 찾다가 포기했어요.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손해, 배상 같은 핵심 조항들이 모두 태국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번역 앱으로 대충 해석해봐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폰 차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이 그때는 정말 편하게 들렸습니다. 현지인이 함께하니까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현지인이 누구의 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우리는 운영 계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사업자 전환이 끝나는 대로 합칩시다. 미정 씨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별도 계좌로 먼저 분리해서 운용합시다. 좋아요.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하죠. 그 주는 소리 없이 지나갔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같은 약속을 다시 붙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번 주는 꼭이라고 반복했지만 금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다음 주에는 반드시로 바뀌었어요. 아내는 왜 이렇게 일이 미뤄지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현지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야 할 것은 진짜 파트너라면 미루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소방 점검이 있었어요. 소방서에서 나온 점검관이 건물 전체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수압이나 소화기 유효 기간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비상구 표지도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항목에서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검표 맨 아래 서명란이 비어 있었는데 점검관이 말하더군요. 서류는 내일 가져올게요. 저는 안도하며 웃으며 그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서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곧 가져다 드릴게요라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태국 공무원들은 좀 느긋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 대체 뭐가 찜찜한 거예요? 저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보험 수익자가 아직 내 이름으로 안 바뀌었어. 아내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같이 가요. 내일이 진짜 오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일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개업 전날 새벽 3시였어요. 갑자기 라운지에서 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타닥, 타닥 나무가 불을 먹는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냄새로 먼저 알았습니다. 페인트와 합판이 타는 냄새, 그리고 어제 닦아둔 바닥 위로 스멀스멀 연기가 퍼질 때의 그 미묘한 단맛. 저는 벌떡 일어나 소화기부터 찾았습니다. 군대에서 수백 번 반복한 훈련이 제 몸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라운지 문을 열자 연기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낮게 자세를 잡고 들어가 불꽃이 시작된 부분인
바닥 모서리의 전열기 부근을 찾아 분말을 쏘았습니다. 흰 안개가 시야를 덮을 때 저는 분전함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단기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얇은 케이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잘라 만든 잔해가 발치해서 반짝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뽑아 놓지 않으면 생기기 어려운 모양. 복도 끝 CCTV 모니터는 4칸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CCTV 앱을 켰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물이 뿜어져 들어왔고 제가 있는 곳을 제외하곤 건물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려 불길을 잡았지만 건물의 훼손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고 노란 테이프가 현장을 설치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석구석 찾아보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폰차이가 가져갔던 열쇠였고 사물함 문이 열리고 라이터 하나와 검은 장갑 한 켤레가 보여졌습니다. 장갑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이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모래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보험은 들어놨습니까? 예. 보험 수익자는 누굽니까? 아직. 그 아직은 끝내 영원이 됐습니다. CCTV는 왜 꺼졌습니까? 어제까지는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사물함 열쇠는 누가 가져갔죠? 폰차이가 가져갔습니다. 감식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라운지 바닥과 건물 외부에서 가연성 물질 흔적이 나왔고 CCTV 케이블 분리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시작해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사이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익자는 폰차이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몇 주 전부터 내일로 미뤘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로 몰려왔습니다. 미정 씨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보험 수익자 변경 건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2시간이 지나 답이 왔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나요?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 뒤로 그의 전화를 다시 받기까지 저는 여러 번 구치소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은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픈 전날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험금이 필요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반이나 찼습니다. 그는 종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담보대출 연체 통지.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폰차이와 신미정의 공동 서명만 반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의 배신을 이해했습니다. 예약은 취소되기 시작했고 SNS에는 불과 경찰차 사진이 올라왔고 우리 숙소는 안전하지 않은 숙소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가 잠깐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폰차이가 겁을 먹었나 봐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 뒤로 그들의 휴대폰은 꺼졌고 메신저는 회색 체크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의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돌아가요. 그 말은 패배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도 연기 냄새와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구한 한국인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화 프레임을 벗기려면 치밀한 입증이 필요해요. CCTV가 꺼진 직전과 직후의 로그, 열쇠 접근 기록, 보험 수익자 구조, 담보대출 서류의 연결고리, 모든 것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우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증거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간은 냉정하게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비자 전환 심사는 즉시 중지되었고 은퇴비자의 체류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매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연장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행정문서 곳곳에는 무단 점유, 허가 취소, 수사 중 같은 빨간 도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도 그 건물의 사장이 아니었어요. 계약서의 빈칸들이 법원의 판단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서류를 정리하면서 절망감이 깊어졌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은행에 갔을 때는 담보대출 연체 통지서 사본을 손에 꼭 쥐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류상 공동 소유자는 폰차이 씨와 신미정 씨로 되어 있네요. 선생님 성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사업비자 전환 중이었어요. 모든 투자금이 우리 것입니다. 직원은 두꺼운 규정집을 가져와 조용히 펼쳤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나오는 길에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보험사 방문은 더욱 참담했어요. 접수 창구 직원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럼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죠. 그렇지만 당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밀린 공사 대금들은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일 ATM에서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려 봤어요. 실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때마다 절망이 더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했던 사람들도 취소를 하니 계속 잔고는 빠져나갔습니다. 핸드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환불 처리를 진행했어요. 고객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했지만 여행객에게 사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과 확실한 예약이에요. 영업허가는 당연히 보류되었어요. 화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서류도 허가 도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일상적인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우리는 가계부를 빨간 펜으로 도배했습니다. 보석금 2천만 원, 변호사비 2천만 원, 임시 거처 비용 월 80만 원, 각종 행정 수수료. 예비비는 첫 달에 바닥이 났고 비상자금도 둘째 달에 동이 났어요. 14억이라는 거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구겨놓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30년간 군생활했던 사람이 하루 8만 원을 받으며 짐을 나르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내는 한인 식당에서 단기 조리 보조 일을 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부르튼 아내가 울먹였어요. 조금만 더 버텨봐.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저는 확신도 없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끝내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다만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 이따가 돌아가겠다고만 했습니다. 도준이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아빠, 정말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사업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 돈 문제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은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TV에서 해외 투자 사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구차한 변명과 정확한 진실 사이에서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어요. 어느 날 변호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피해 신고도 병행해 봅시다. 사기 정황에 대한 고발 말입니다. 저는 마른 목구멍으로 물었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심미정과 폰차이 사이에 연인 관계였다는 정황이 있어요. 보험과 담보대출의 시간적 동선을 맞춰보면 계획적 범죄의 그림이 나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외국인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라진 사람들의 부재는 모든 증거를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저는 피의자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미정과 폰차이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보험금은 그들이 가져갔고 담보대출은 부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변호사비 청구서뿐이었어요. 우리는 마침내 귀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치앙마이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꿈이 펼쳐질 무대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악몽의 배경으로만 기억될 것 같았어요. 치앙마이의 느린 바람은 그날따라 전혀 느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재촉하며 떠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우리는 편도 항공권을 출력했습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 우리 마음의 무거운 무게를 역설적으로 증명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였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국경을 넘어온 공기에는 책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전세금은커녕 이사 비용도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은 땅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높이에 달려 있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초라한 방에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안전함이란 종종 초라함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14억에서 35만 원짜리 단칸방까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그래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다면, 내가 더 꼼꼼히 확인했다면,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실감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경비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에 저는 30년 전 군복을 처음 입었을 때와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같은 제복의 무게감, 같은 책임감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밤새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걸었어요. 새벽 4시부터는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조리 보조로 새벽을 여는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시 교대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잠을 자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놓인 딸의 반찬통은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라 위로였어요. 다은이가 대구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 직접 만들어준 마른 반찬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라도 드세요.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가슴이 메었어요. 아들 도준이는 어느 날 전화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관행은 계약이가 규정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늦은 고개 끄덕임이었지만 그것이 진짜 배움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낸 수업이었지만요. 도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운 원칙들을 왜 사업에서는 안 쓰셨어요? 매뉴얼, 체크리스트, 이중 점검. 그런 게 아버지 장점이잖아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이면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처를 펼쳤어요. 보험증권, 임대차 계약서, 담보대출 약정서, 각종 점검표들. 종이들은 침묵 속에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임시로 관행상. 이 세 단어가 지옥문을 여는 말이라는 걸 저는 귀국하고 나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매일 밤 서류를 다시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미 신호가 있었는데 왜 이걸 놓쳤을까? 아내도 옆에서 함께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믿고 싶었던 거지. 좋은 사람 들릴 거라고. 단칸방에서의 첫 한 달은 거의 침묵으로 흘렀어요. 말은 책임을 부르고 책임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싸움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새벽 근무를 성실히 뛰고 아내는 아침 준비를 꼼꼼히 했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가끔 밤늦게 돌아온 제가 씻고 나오면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어줬어요.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했습니다. 고생했어. 당신도요.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어느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맨 위에 또박또박 이렇게 썼어요. 관행은 계약이 아니다. 그 아래에 선을 하나 긋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서를 쓰듯이요. 인생에도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30년 군 생활에서 배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실패하지 않을 방법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가지 생존 원칙. 1. 계약 전 현지 변호사 법무사 선임은 통역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적 의견을 사야 한다고 한다. 알아봐 준다는 친절한 말은 계약이 아닙니다. 문서로 남고 도장으로 찍힌 책임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온라인 리뷰 대신 공식 자격증과 실제 케이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아깝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 비용이 나중에 잃을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는데 말이죠. 2. 보험 구조의 3자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반드시 일치시키고 변경 조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 둬야 해요.
보험증권의 작은 문자 하나가 재난 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임시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꿔야 한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내일 바꾸겠다는 말을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3. 명의신탁 금지 합법적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 소유가 불가능하다면 장기 리스, 현지 법인 설립, 투자진흥청 승인 같은 합법적인 틀을 비교 검토해야 해요. 각 방법의 비용 대비 리스크를 정확히 수치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지 관행 네 글자는 법정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법은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약서와 등기만을 인정할 뿐이에요. 4. 자금 산분할 원칙 준수입니다. 공사비, 운영자금, 예비비로 계좌를 명확히 나누고 동업자의 개인 계좌 사용을 절대 금지해야 해요. 모든 지출은 증빙 서류와 승인 절차를 동시에 보관해야 합니다. 묶음 결제는 편리하지만 돈의 흐름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요. 흔적이 흐려지면 책임도 함께 흐려집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5. CCTV와 출입 통제 이중화입니다. 카메라의 개수보다 저장 시스템과 로그가 더 중요해요. 주기적인 점검과 장치 이중화, 오프사이트 백업까지 필수입니다. 어제까지 정상이었다는 말은 오늘의 보증이 되지 않아요. 백업이 없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군대의 교훈을 왜 잊었을까요? 6. 동업계약 선행 원칙입니다. 지분, 의결권, 출자, 손익배분, 청산, 보증 금지 조항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정해야 해요. 말로 한 약속은 사람을 묶지만 서면 약속은 조건을 묶습니다. 묶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신뢰는 좋지만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 7. 소방전기 배수는 제3자 점검입니다. 시공업체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검증기관 리포트를 받아야 해요. 점검표의 정상 판정은 독립성이 확보될 때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 지나고 보강하자는 말은 위험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안전에는 나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8. 영업 중 단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영업 중단, 배상 책임, 직원 부정행위까지 포함된 종합보험 패키지를 비교 견적으로 구해야 해요. 보험은 비용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을 사는 계약입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9. 비자 허가는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과 영업 허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둘을 같은 속도로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쪽이 멈추면 다른 쪽도 무용지물이 돼요. 브로커의 보장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식 요건표에 모든 박스를 직접 채워야 해요. 10.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단어들입니다. 임시로, 관행상, 나중에, 믿어달라 이 네 단어가 나오면 즉시 멈추고 기록해야 해요. 멈춤은 손실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의심스러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손실이에요. 11. 파트너 신용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용등급, 소송 이력, 담보 설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말은 신용조사를 대체할 수 없어요. 개인적 관계와 사업적 사실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감정과 비즈니스를 섞으면 둘 다 잃게 돼요. 12. 위기 시나리오 리허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화재 수사, 비자 불허, 예약 전면 취소 등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행동을 미리 작성하고 연습해야 해요. 연습은 두려움을 줄이고 두려움이 줄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예요. 실패에서 건진 최소한의 방패.
이 12개 원칙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참혹한 실패의 폐허에서 건져 올린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 새로운 작전을 세우기로 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속도가 곧 진행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진행은 증빙 서류와 탄탄한 구조가 뒷받침될 때만 진짜 실체를 갖습니다. 제가 사는 단칸방 창턱에는 작은 화분이 2개 있어요. 아내가 매주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식물은 빨리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 자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회복이라는 것도 자전거 페달처럼 꾸준히 밟아야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말이죠. 한번 세게 밟는다고 해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밟다 보면 체력이 늘고 호흡이 길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매일 아침 경비복을 입으며 거울을 봐요. 50대 중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이라고 중얼거려요. 아내도 조리복을 입으며 화이팅이라고 작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전우가 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함께 단칸방에 돌아오면 피곤하지만 안도감이 들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냈다는 안도감이죠. 작은 성취들이 쌓여서 희망이 됩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요. 도준이는 아버지의 12가지 원칙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다운 계획이네요. 이런 걸 처음부터 했어야 했는데. 다은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핸드크림 많이 발라요. 제가 좋은 거 사다 드릴까? 아이들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가족으로서의 유대는 더 단단해졌어요. 치앙마이에서 시작했던 인생 2막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정말 끝일까요? 돌아와 보니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아내와 함께 마주 앉을 수 있는 식탁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를 꿈꾸십니다. 저처럼 인생을 건 선택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행은 계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지 법적 보호가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든 반드시 문서와 구조로 지켜야 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4억을 잃고 단칸방에 돌아왔지만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사는 건 달리기가 아니라 행군이라는 걸 지금에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도 혹시 인생의 2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부디 저의 실패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해서 용기 내어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부디 따뜻하고 안전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